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재산? 명예? 추억? 아니면 비밀일까요? 70세 박성호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편지도 유언도 아닌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담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 수첩이 당신에게 간 날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아내의 죽음 이후 마주한 잊혀진 과거와 지워진 기억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성호의 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빈자리와 도착한 소포. 2024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오후였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앞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묵묵히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말이 없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성호는 빈소 앞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70세,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 정년 퇴직한 지 5년째였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자식이 없는 부부였기에 그는 혼자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사람들은 짧은 인사를 건넸고 성우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의 눈은 건조했다. 눈물은 이미 며칠 전에 다 말라버렸다. 아내 한영숙은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이틀 후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결혼 초반에는 티격태격했지만 세월이 지나며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있을 때는 몰랐지만 사라지고 나니 숨 쉬는 것조차 낯설었다. 성호 씨, 많이 힘드시죠? 옆 동네에 사는 친구 이만수가 다가왔다. 그는 성호와 같은 해에 퇴직한 동기였다. 괜찮아. 성호는 짧게 답했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런 자리에서 괜찮다는 말이 거짓인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졌다. 성호는 잠시 빈소를 비우고 복도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아내가 싫어했던 습관이었다. 그때였다. 박성호님 계신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성호가 돌아보자 택배 기사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네, 저인데요. 여기 택배 왔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례식장으로 택배라니. 누가 보낸 걸까? 그는 기계적으로 서명을 했고 택배 기사는 상자를 건넨 후 사라졌다. 상자는 작았다. A5 용지 크기 정도. 무게는 가벼웠지만 뭔가 단단한 물건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성호는 상자를 들고 빈소로 돌아왔다. 상주석에 앉아 상자를 살폈다.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다. 수신일란에는 그의 이름과 장례식장 주소만 정확히 적혀 있었다. 성호는 상자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수첩은 오래되어 보였다. 표지는 짙은 갈색 가죽이었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반들거렸다.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것처럼. 성호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묘한 예감이 스쳤다.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페이지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4년 8월 12일. 30년 전이었다. 그 아래에는 익숙한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수첩이 당신에게 간 날,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성우는 손이 떨렸다. 이 글씨는 아내의 것이었다. 정확했다. 한영숙의 둥글고 또렷한 필체. 그녀가 장을 볼 때마다 작성하던 메모지의 글씨체와 똑같았다. 성우는 수첩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이걸 나한테 보낸 거지? 누가 보낸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이가 왜 이런 걸 남긴 거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성우는 다음 장을 넘겼다. 1994년 8월 14일.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봤다. 성우는 모른다.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사람?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 다음 장. 1994년 8월 19일. 김상민. 이 이름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로. 김상민. 성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30년 전의 기억은 이미 흐릿했다. 성우는 수첩을 계속 넘겼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어떤 날은 이름만, 어떤 날은 장소만 기록되어 있었다. 청운동 골목, 오후 3시.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산다. 나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다. 중간중간 지워진 흔적들이 보였다. 펜으로 긁어낸 문장. 그 아래로 남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글자는 알아볼 수 없었다. 성우는 지워진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아내는 왜 이것들을 지운 걸까? 그리고 왜 완전히 지우지 않고 흔적을 남긴 걸까? 그때 빈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성우 형님. 성우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재킷 안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다. 고개를 들자 아내의 먼 친척인 최재현이 들어오고 있었다.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 응. 조금 전에 먹었어.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재현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고마워. 재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형수님께서 혹시 남기신 말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유언이나.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갑작스러웠으니까. 아무 말도 없었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성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재현이도 뭔가 알고 있는 건가? 하지만 성우는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아니었다. 재현은 잠시 더 머물다가 다른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러 나갔다. 성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수첩을 만졌다. 수첩의 존재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뜨거운 돌덩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저녁 7시, 조문 시간이 끝났다. 성우는 장례식장 측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잠시 휴게실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간단한 침대와 책상이 있었다. 성우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꺼냈다. 이번에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로 했다. 수첩의 기록은 1994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여름 성우는 40대 초반이었다. 당시 그는 구청 민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내 영숙은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수첩 속 기록은 평범하지 않았다. 1994년 8월 12일.
오늘부터 이 수첩에 기록한다.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우일지 다른 누군가일지는 모르겠지만 1994년 8월 14일 그 사람을 청운동에서 봤다. 김상민.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낡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도서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1994년 8월 19일. 상민은 여전히 그곳에 산다. 나는 오늘 그의 집 앞을 지나쳤다. 문패에는 김상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집 안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다. 성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내가 누군가를 미행했다는 건가? 왜? 무엇 때문에? 수첩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1994년 9월 3일. 오늘 성우에게 물어볼 뻔했다. 당신은 김상민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하지만 참았다. 성우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 모르는 것이 맞다.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영수가 대체 뭘 숨긴 거야? 1994년 10월 12일. 오늘 상민이 사라졌다. 그의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안심해야 하는가, 불안해야 하는가? 1995년 1월 7일. 6개월이 지났다. 상민에 대한 소식은 없다. 신문에도 사람들 입에도 오르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기록은 거기서 한동안 멈췄다. 성우는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기록은 3년 후였다. 1998년 4월 20일. 오늘 옛날 일을 떠올렸다. 상민의 얼굴이 생생하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한다. 성우는 모른다.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긴 공백. 다음 기록은 10년 뒤였다. 2008년 11월 3일. 상민의 여동생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슬퍼 보였다. 여전히 오빠를 찾고 있는 것일까? 성우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동생이 오빠를 찾고 있다고? 그럼 김상민은 실종된 건가? 수첩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다. 2023년 6월 15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뇌에 작은 이상이 보인다고 한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우는 숨이 막혔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였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24년 3월 10일. 오늘 이 수첩을 성우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내가 떠난 후 장례식 날에 도착하도록.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살아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고 죽어서야 진실을 건네니. 2024년 8월 22일. 마지막 기록이다. 성우, 당신이 이 수첩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한다. 30년 전 우리가 함께 저지른 일을. 성우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함께 저지른 일? 내가? 뭘? 그는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1994년 여름. 3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우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4년 8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성우는 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아내 영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빨리 집에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영숙은 거실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오늘 도서관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 이상한 사람? 응.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나를 계속 쳐다봤어. 뭔가 묘한 느낌이었어. 당시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니었을까? 아니야. 분명 뭔가 있었어. 영숙은 불안해했지만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숙은 다시 그 남자를 봤다고 했다. 이번에는 집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남자는 영숙을 보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했다. 여보, 저 사람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아. 그제야 성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얼굴을 똑똑히 봤어? 응. 수척하고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 성우는 다음날 출근길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잊혀졌다. 아니, 잊혀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수첩을 통해 성우는 깨달았다. 그 남자가 바로 김상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그를 알고 있었다. 성우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중간 페이지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성우는 그것을 꺼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다. 1994년 10월 15일자 지역신문. 청운동 인근 실종 사건 수사 난항. 지난 9월 초 청운동에 거주하던 김상민 38세 씨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 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으나 그날 저녁 귀가하지 않았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분석 및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우는 신문 스크랩을 응시했다. 김상민, 실종, 그리고 아내의 기록. 퍼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영수가, 너는 이 사람을 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성우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장례는 이틀 후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 전까지 그는 답을 찾아야 했다. 아니, 최소한 질문이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했다. 밤은 깊어갔고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영수가 나한테 대체 뭘 남긴 거야? 대답은 없었다. 다만 수첩 속 마지막 문장만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었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조문객들의 시선과 흐릿한 기억.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휴게실 침대는 불편했고 온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밤새 꿈속에서 수첩의 문장들이 반복되었고 김상민이라는 이름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70세의 얼굴, 주름진 이마, 백발,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성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오늘은 조문객들을 유심히 살펴야 해. 수첩을 읽고 나니 성우는 확신했다. 아내가 숨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조문을 오지 않았을까? 오전 9시 조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우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조문객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아내의 대학 동창 박미선이었다. 성호 씨,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숙이가 이렇게 갑자기.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호는 그녀를 관찰했다. 미선은 영숙과 가까웠지만 수첩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고마워요, 미선 씨. 미선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영숙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 같은 거 없었나요? 성호는 속으로 움찔했다. 왜 묻는 거지? 아니요. 갑작스러웠으니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아쉬움 같은 게 스쳤다.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옛 직장 동료 정태수였다. 박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태수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다. 성호보다 한 세대 아래였지만 같은 구청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다. 태수 씨, 고마워요. 태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 혹시 요즘 옛날 일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성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옛날 일? 아, 그러니까. 선배님이 구청에서 일하실 때요. 90년대 중반쯤? 왜 그걸 물어보죠?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냥요. 요즘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서. 성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태수 씨,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아니,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실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성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분명 뭔가 알고 있어. 저 반응은 거짓말이야. 오전 내내 조문객이 이어졌다. 친척, 친구, 옛 직장 동료들. 성호는 모든 이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조문객이었지만 몇몇은 묘하게 불편해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아내의 친척 중 한 명인 이경수. 그는 40대 중반으로 영숙의 먼 사촌이었다. 경수는 빈소에 들어오자마자 성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재빨리 절을 하고는 구석으로 물러났다. 성우는 그를 불렀다. 경수 씨, 잠깐만요. 경수는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성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경수 씨, 혹시 영숙이가 살아생전에 뭔가 이상한 행동 같은 거 한 적 있었나요? 경수의 얼굴이 굳었다. 이상한 행동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찾아다닌다거나 과거 일을 자주 언급한다거나. 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저는 형수님과 자주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작년 추석 때 영숙이가 당신한테 뭔가 물어봤다고 하던데. 경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뭘 물어봤죠?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는 한숨을 쉬었다. 형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수님이 제게 물어본 건 그냥 옛날 일이었어요. 청운동에 대해서. 성우는 귀가 번쩍 뜨였다. 청운동? 네. 형수님이 옛날에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없다고 했죠. 그게 다예요. 왜 청운동을 물어봤을까요? 모르겠어요. 형수님도 자세히 말씀 안 하셨고요. 경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빈소를 빠져나갔다. 성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청운동. 수첩에 나온 바로 그 동네였다.
김상민이 살던 곳. 영숙이는 죽기 전까지도 그 일을 잊지 못했던 거야. 점심시간이 되었다. 성우는 장례식장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조문객 몇몇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성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다. 입맛은 없었지만 기력을 유지해야 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영숙 씨, 참 안 됐어. 그러게.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말이야. 영숙 씨 요즘 좀 이상했대. 성우는 귀를 기울였다. 이상했다고? 응. 내 친구가 도서관에서 영숙 씨 봤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대. 뭔가 과거 일을 계속 떠올리는 것 같았다고. 혹시 치매 아니었을까? 글쎄, 나이가 나이니까.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치매? 아니다. 영숙은 죽기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했다. 수첩의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기록까지 또렷하고 정확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혼자 중얼거렸을까? 성우는 국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2시, 조문객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낯선 얼굴이 눈에 띄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했다. 그녀는 빈소 앞에 서서 잠시 영숙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성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성우는 답례를 했다. 고맙습니다. 여성은 자리를 뜨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성우를 돌아보았다. 혹시 박성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는 김상민의 여동생입니다. 성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상민. 수첩 속 그 이름. 김상민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오빠는 30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영숙 씨는 오빠가 사라지기 전에 오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입이 바짝 말랐다. 그게 무슨... 여성은 성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영숙 씨는 제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쯤이었죠. 그때 영숙 씨는 제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오빠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죠. 그리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요? 모르겠습니다. 영숙 씨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영수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성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영숙 씨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뭘 물어보시려고요? 여성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온화한 눈빛. 이 사람이 제 오빠 김상민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우는 사진을 응시했다. 기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뭔가가 떠올랐다. 1994년 여름, 성우는 퇴근길에 한 남자를 본 적이 있었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를 마주쳤다. 남자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수척한 얼굴로 성우를 쳐다보았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박성호 씨 맞으시죠? 성우는 놀랐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성우는 그 일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얼굴과 그때 그 남자가 겹쳤다. 기억납니다.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골목에서. 여성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 오빠가 뭐라고 했나요? 이름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후로는 못 봤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오빠는 당신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왜? 저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성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빠의 실종과 당신, 그리고 영숙 씨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성호 씨, 진실을 찾고 싶으시다면 청운동으로 가보세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살던 집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203호. 그리고 그녀는 빈소를 떠났다. 성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청운동 203호. 그곳에 답이 있다는 건가? 저녁이 되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성우는 휴게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그는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다. 중간 페이지를 넘기다 발견한 것이 있었다. 작은 메모지 한 장.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청운동 203호. 진실은 그곳에 있다. 성우는 결심했다. 내일 장례를 치른 후 청운동으로 가기로. 그날 밤 성우는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긴 골목을 걷고 있었다. 골목 끝에는 낡은 집 한 채가 보였다. 문패에는 김상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성우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수척한 얼굴, 회색 재킷, 그리고 슬픈 눈빛. 남자는 성우를 보며 말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영숙 씨도.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모른 척 하시는군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걸. 그리고 남자는 사라졌다. 성우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성우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새벽빛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김상민, 당신은 대체 누구였던 겁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수첩 속 문장만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었다. 진실은 그곳에 있다. 청운동의 빈집과 과거의 그림자.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화장 후 성우는 아내의 유골함을 안고 봉안당으로 향했다. 함께 온 사람은 몇 안 되었다. 친척 몇몇과 친구 이만수 정도였다. 봉안당 안치를 마치고 나오니 오후 2시였다. 성우 씨, 집에 같이 갈까요? 만수가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혼자 좀 있고 싶어. 그래요? 그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만수는 성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났다. 성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청운동 203호. 성우는 택시를 잡아 타고 청운동으로 향했다. 청운동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다. 좁은 골목길, 낮은 담장, 낡은 집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택시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성우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다.
골목은 조용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집집마다 문패가 걸려 있었지만 대부분 낡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203호를 찾는데 10분쯤 걸렸다. 골목 안쪽 막다른 곳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2층짜리 빌라였고 외벽은 시멘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1층 현관문 옆에 낡은 우편함이 있었고 그 위에 희미하게 203호라고 적혀 있었다. 성우는 집 앞에 섰다. 집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현관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기척은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똑똑.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똑똑똑.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성우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노파가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세요? 성우는 돌아섰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파는 성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집? 여긴 오래전부터 비어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글쎄, 한 30년은 된 것 같네요. 원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성우는 귀가 번쩍 뜨였다. 사라졌다고요? 응. 그때 경찰도 왔었어요. 조사하고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았죠. 그 후로 집은 그냥 방치되었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김상민이었습니까? 노파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맞아요. 김상민. 어떻게 아세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왔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참 불쌍했어요. 혼자 살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니 그게 끝이었죠. 혹시 그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 같은 거 없었습니까?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그때 집 앞에서 누군가랑 말다툼하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말다툼이요? 응. 근데 누구랑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언제쯤이었습니까? 한 8월 말쯤? 그러니까 사라지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네요. 성우는 수첩의 기록을 떠올렸다. 1994년 8월 말. 김상민이 사라진 시점과 일치했다. 혹시 그 집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자물쇠가 잠겨 있잖아요. 주인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성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노파가 말했다. 근데 뒷문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집 뒷문이 헐거워서 바람 불면 열리곤 했거든요. 뒷문이요? 응. 저 골목 돌아서 뒤로 가면 있어요. 성우는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골목을 돌았다. 뒷골목은 더 좁았다. 쓰레기통과 자전거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성우는 203호 뒤편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 대문이 보였다. 그는 대문을 밀었다. 삐걱. 대문이 열렸다. 노파의 말대로 잠금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 성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마당이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녹슨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었다. 성우는 뒷문으로 다가갔다. 뒷문 역시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진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다. 성우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실내를 비쳤다. 거실이었다. 낡은 소파, 먼지 쌓인 탁자, 그리고 오래된 TV.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다.
성우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에는 그릇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성우는 그릇을 들어보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부엌을 나와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작은 침실이 나왔다. 싱글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 책상 위에는 노트 몇 권과 펜이 놓여 있었다. 성우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성우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1994년 7월 1일.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내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다. 나는 38살. 혼자 살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간다. 외롭지만 괜찮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성우는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7월 15일. 오늘 도서관에 갔다. 책을 빌리려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봤다. 사서였다. 그녀의 얼굴이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우는 멈칫했다. 도서관 사서? 그럼 영숙이를 말하는 건가? 계속 읽었다. 1994년 7월 20일. 그 사서의 이름을 알아냈다. 한영숙.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그녀를 본 적이 있다.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하다. 성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20년 전? 그럼 1974년? 그때 영숙은 20대 초반이었다. 성우와 결혼하기 전이었다. 1994년 8월 1일. 오늘 한영숙을 따라갔다. 그녀의 집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성호. 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 성우는 숨이 막혔다. 김상민은 자신과 영숙을 미행했던 것이다. 왜? 1994년 8월 10일. 나는 결심했다. 한영숙에게 다가가기로.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다.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그 다음은 빈 페이지였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성우는 노트를 내려놓았다. 20년 전 그날, 1974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성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1974년. 그때 성우는 20대 중반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해였다. 영숙과는 아직 만나기 전이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성우는 방을 나와 다시 거실로 갔다. 거실 한쪽에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다. 성우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마지막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흑백 사진이었다. 어린 남자아이 둘이 웃고 있었다. 한 명은 김상민으로 보였다. 옆에 아이는 누구일까? 두 번째 사진, 1970년대로 보이는 거리 풍경. 사진 한쪽 구석에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성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여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영숙이었다. 확실했다. 젊은 시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성우 자신이었다. 성우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쥐었다. 이 사진은 대체 어떻게?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4년 6월 15일. 그리고 그 아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성우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1974년 6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우는 기억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잊혀졌던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회상 시작. 1974년 6월 15일.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성우는 당시 24세.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한 무역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째였다. 그날 오후 성우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맞선을 보러 갔다. 장소는 명동의 한 찻집이었다. 성우는 긴장한 채 찻집에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2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조용한 미소. 한영숙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맞선은 일시간쯤 이어졌다. 서로의 직업, 취미,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숙은 당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우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맞선이 끝나고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왔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성우가 물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다면요.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성우는 영숙 옆을 걸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성우와 영숙은 멈춰섰다. 골목 쪽에서 한 여자가 뛰쳐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1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한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다. 이년아서.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얼굴은 술에 취한 듯 붉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여자는 성우 쪽으로 달려왔다. 도와주세요. 성우는 반사적으로 여자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성우를 노려보았다. 비켜. 내 일이야. 하지만 비키라고. 남자는 성우를 밀쳤다. 성우는 비틀거렸다. 그 순간 영숙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두세요. 남자는 영숙을 쳐다보았다. 뭐야, 너도? 여자가 저렇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만두세요. 남자는 비웃었다. 내 여동생인데 내가 왜 그만둬야 돼? 여동생이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남자는 화가 난 듯 주먹을 들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곧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는 경찰에게 끌려갔고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성우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여자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졌다. 성우는 영숙을 돌아보았다. 놀랐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성우는 영숙의 강단에 감탄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결국 1년 후 결혼했다. 회상 종료. 성우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사진은 바로 그날 찍힌 것이었다. 누군가 거리에서 그들을 찍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김상민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사진 뒷면의 문장.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걸까? 성우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이 있었다. 성우는 편지를 꺼냈다. 첫 번째 편지. 수신이는 김상민이었고 발신이는 김상이었다. 성우는 편지를 펼쳤다. 오빠, 잘 지내? 나는 여전히 오빠를 찾고 있어. 그날 일은 오빠 잘못이 아니야. 제발 돌아와. 엄마도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 편지는 1990년에 쓰인 것이었다.
성우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오빠, 왜 연락이 없어? 나는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제발 답장해줘. 1992년. 세 번째 편지. 오빠, 엄마가 돌아가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를 찾았어. 오빠, 어디 있는 거야? 1993년. 성우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김상민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이다. 왜? 그날 일은 오빠 잘못이 아니야. 편지 속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일이란 무엇일까? 성우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소파 아래를 살폈다. 먼지 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한 장이 발견되었다. 성우는 스크랩을 집어들었다. 1974년 6월 20일자 신문. 명동 폭행 사건, 피해자 사망. 지난 15일 명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19일 병원에서 숨졌다. 피해자는 김모 17세, 여양으로 오빠인 김모 32세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우는 신문을 떨어뜨렸다. 사망. 그 여자가 죽었다는 건가? 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자신과 영숙이 도와주려 했던 그 여자. 그녀는 결국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오빠는. 성우는 사진 속 어린 남자아이를 떠올렸다. 김상민 옆에 서 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여동생을 폭행한 오빠였던 건 아닐까? 성우는 다시 일기를 펼쳤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다. 나는 한영숙에게 물어볼 것이다.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김상민은 그날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성우와 영숙을 봤다. 자신의 형과 여동생이 다투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개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20년 후에 다시 나타난 걸까? 성우는 수첩을 다시 꺼냈다. 아내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상민은 여전히 그곳에 산다. 나는 오늘 그의 집 앞을 지나쳤다. 영숙은 김상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찾아다녔다. 왜? 성우는 집을 나왔다. 마당을 지나 뒷문으로 나오는 순간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상희. 김상민의 여동생이었다. 박성우 씨. 성우는 놀라 멈춰섰다. 어떻게? 제가 이곳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김상희는 성우에게 다가왔다. 집안에서 뭘 찾았나요? 일기와 사진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군요. 오빠가 왜 당신과 영숙 씨를 찾았는지.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974년 그날, 당신 오빠는 거기 있었던 거죠. 김상희는 눈을 감았다. 네. 오빠는 그날 모든 걸 봤습니다. 형이 여동생을 때리는 걸, 그리고 당신들이 개입하는 걸. 하지만 우리는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오빠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형을 말렸어야 했다고, 여동생을 지켰어야 했다고.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건가요? 네. 오빠는 가족을 떠나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우연히 영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리고 오빠는 영숙 씨에게 접근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영숙 씨는 오빠를 두려워했습니다. 성우는 수첩의 기록을 떠올렸다. 영숙은 김상민을 미행했다. 그리고 그를 감시했다. 왜? 김상희는 조용히 말했다. 박성호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빠는 실종된 게 아닙니다. 성우는 숨이 멎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김상희는 성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빠는 살해당했습니다. 숨겨진 진실과 선택의 갈림길. 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해 당했다고요? 김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성호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김상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성호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발신인은 없었고 수신인은 김상희였다. 편지를 펼쳤다. 상혜 씨, 당신은 오빠의 죽음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김상민 씨는 1994년 9월 2일 밤 청운동 자택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으세요. 편지는 2010년에 쓰인 것이었다. 성우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겁니까? 모릅니다. 익명으로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죠. 목격자가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 목격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침묵했죠. 성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혹시 그 목격자가 영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숙 씨는 5년 전 제게 연락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오빠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영숙 씨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영숙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봤던 거야? 김상희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성호 씨,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오빠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성우는 김상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30년 동안 침묵했겠습니까? 김상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영숙 씨의 수첩에 답이 있을 겁니다. 수첩을 어떻게 아십니까? 영숙 씨가 5년 전에 말했어요. 자신이 모든 걸 기록해뒀다고.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알게 될 거라고. 성우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이게 그 수첩입니다. 김상희는 수첩을 보았다.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성우는 망설였다. 수첩은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김상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성우는 수첩을 건넸다. 김상희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영숙 씨는 오빠를 미행했군요. 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희는 수첩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오늘 상민이 사라졌다. 그의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안심해야 하는가, 불안해야 하는가. 김상희는 고개를 저었다. 영숙 씨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김상희는 수첩을 덮었다.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누군가를? 김상희는 성우를 쳐다보았다. 당신을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를 지키려고? 네. 영숙 씨는 당신이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김상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왜 영숙 씨는 30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왜 죽기 직전에야 당신에게 수첩을 보냈을까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상희는 수첩을 돌려주었다. 박성호 씨, 이 수첩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워진 문장들, 빠진 날짜들. 영숙 씨는 뭔가를 숨겼어요. 성우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중간 페이지의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살폈다. 펜으로 긁어낸 흔적 아래로 희미한 글자가 보였다. 성우는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 각도를 바꿔가며 살폈다. 그리고 몇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목격, 박. 성우는 숨이 멎었다. 박성우? 나를 말하는 건가? 김상희가 물었다. 뭔가 보이나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안 보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성우는 본능적으로 감췄다.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상희는 한숨을 쉬었다. 박성호 씨,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진실을 알게 되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오빠는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자격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김상희는 돌아서서 골목을 떠났다. 성우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쳐 지워진 부분을 살폈다. 손전등을 비추고 각도를 바꾸고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목격했다. 박성우가 김상민과 다투는 것을. 성우는 수첩을 떨어뜨렸다. 내가 김상민과 다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1994년 9월 2일. 그날 밤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 성우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상 시작. 1994년 9월 2일 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성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배고프지? 곧 다 돼. 응, 고마워.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성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저녁을 먹고 성우는 샤워를 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영숙이 불렀다. 여보, 잠깐만. 왜? 나 오늘 이상한 사람 또 봤어. 성우는 멈칫했다. 이상한 사람? 응. 도서관 앞에서 저번에 말했던 그 남자.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아직도 그 사람이 나타나? 응. 오늘은 나를 계속 쳐다보더라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성우는 화가 났다. 그 사람 대체 뭐야?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여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아니야. 이건 스토킹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기다려봐.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긴 뭘 몰라. 당신 안전이 중요해. 성우는 재킷을 입었다. 어디가? 산책 좀 하고 올게. 머리 좀 식히고. 밤인데. 괜찮아. 금방 올게. 성우는 집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성우는 골목을 걸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를 괴롭히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회색 재킷,
수척한 얼굴. 김상민이었다. 성우는 멈춰섰다. 당신이 내 아내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군요. 김상민은 놀란 표정을 지어 계속 12월 20일다. 박성호 씨? 날 어떻게 알아요? 김상민은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20년 전 일에 대해서요. 성우는 어리둥절했다. 20년 전? 1974년 6월 15일. 명동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성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맞선 보고 영숙과 함께 걷다가 그 남매를 도와줬던 날. 그게 왜요? 김상민은 눈을 감았다. 제 여동생이 그날 이후 죽었습니다. 성우는 숨이 막혔다. 죽었다고요? 네. 형한테 맞아서. 당신들이 개입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무너졌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압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막지 않았냐고.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김상민은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 여동생은 죽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당신들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경찰 오고 나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성우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날 경찰이 오고 나서 성우와 영숙은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던 걸까? 김상민은 성우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여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저는 가족도 떠나고 혼자 살아왔어요. 성우는 김상민의 손을 뿌리쳤다.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요.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도와주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김상민은 주먹을 들었다.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책임? 무슨 책임이요? 모른 척하는 책임. 그냥 지나친 책임. 성우는 화가 났다. 우리는 경찰도 불렀고 여자도 도와줬어요. 그 이상 뭘 하라고요? 김상민은 성우를 밀쳤다. 당신들은 그냥 자기 삶만 챙겼잖아요. 여동생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성우도 김상민을 밀었다. 당신이나 여동생 지키지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화풀이해요? 두 사람은 골목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밀고 당기고 소리 지르고. 그때 김상민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의 머리가 골목 담벼락 모서리에 부딪혔다. 쿵! 둔탁한 소리. 김상민은 바닥에 쓰러졌다. 성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세요. 김상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야, 일어나라고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성우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김상민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걸 봤다. 성우는 패닉에 빠졌다. 야, 정신 차려. 그는 김상민을 흔들었다. 하지만 김상민은 눈을 뜨지 않았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성우는 손이 떨렸다. 어떡하지?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이러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영숙이었다. 그녀는 골목으로 뛰어왔다. 무슨 일이야?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쓰러졌어. 나한테 달려들어서 밀었는데. 영숙은 김상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 사람 도서관에서 봤던 그 남자야. 뭐, 내가 말했잖아. 나를 따라다니던 남자. 영숙은 김상민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이 사람 죽은 것 같아. 성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맥박이 안 뛰어. 그럴 리 없어. 방금까지 살아 있었는데. 영숙은 성우를 붙잡았다. 여보, 진정해. 우리 지금 119 불러야 돼. 하지만, 빨리. 성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전에 멈췄다. 이러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닌가? 정당방위라고 해도 증거가 있나? 아무도 안 봤는데. 영숙이 성우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우리 잘못 아니야. 이 사람이 먼저 달려든 거잖아. 하지만 영숙은 성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보, 들어. 지금 우리가 신고하면 당신은 조사받을 거야. 회사에서도 문제될 거고 우리 인생 망가질 수도 있어.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스토킹했어. 괴롭혔다고. 우리가 피해자야. 성우는 혼란스러웠다. 영숙은 계속 말했다. 여보, 아무도 안 봤어. 우리만 알아. 그냥 여기서 떠나자. 시신을 그냥 두고. 그래야 해. 우리를 지키려면.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잘못됐어. 여보. 하지만 성우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 영숙이 성우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안 돼. 왜? 여보, 제발. 우리 인생 생각해. 성우는 영숙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영숙아, 여보, 이 사람은 어차피 가족도 없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그냥 사라진 걸로 하자.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회상 종료. 성우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억이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날 밤 자신은 김상민을 밀었고 그는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 그리고 영숙과 함께 시신을 숨겼다. 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30년 동안 그 기억을 억눌렀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진짜로 잊었을 수도 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지웠을지도. 하지만 영숙은 잊지 않았다. 그녀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리고 죽기 전 성우에게 진실을 남긴 것이다. 성우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이해가 되었다. 성우가 선택한 침묵. 신고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이 30년간의 거짓을 만들었던 것이다. 성우는 일어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고백과 용서의 무게가 나를 30년 동안 짓눌렀다. 성우는 청운동을 떠나 경찰서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드러낼 생각을 하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성우는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영숙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성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원실 창구에 한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자수요? 네. 30년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안쪽으로 들어가 상급자를 불렀다. 곧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나왔다. 저는 강력계 이준혁 형사입니다. 자수하러 오셨다고요? 네. 따라오시죠. 성우는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있는 작은 방이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았고 형사는 맞은편에 앉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70세입니다. 형사는 메모를 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우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1994년 9월 2일 밤, 청운동 골목에서 김상민과의 몸싸움. 그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 그리고 시신을 숨긴 것. 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성우가 이야기를 마치자 형사가 물었다. 시신은 어디에 숨겼습니까? 성우는 눈을 감았다. 청운동 뒷산입니다. 야산 중턱쯤에. 혼자서 옮겼습니까? 아니요. 아내와 함께. 아내분 성함은 한영숙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신부터 찾아야겠네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들과 현장을 기억을 더듬으며 수색해 나갔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형사는 일어섰다. 박성호 씨, 일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성우의 안내를 받아 청운동 뒷산으로 향했다. 과학수사팀과 형사들이 동행했다. 성우는 30년 전 기억을 더듬으며 산을 올랐다. 중턱쯤 오르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큰 바위 옆 작은 나무 몇 그루. 여기입니다. 성우가 말했다. 과학수사팀은 즉시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삽으로 땅을 파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뭔가 나왔습니다. 한 수사관이 소리쳤다. 성우는 숨을 멈췄다. 수사관들은 더 조심스럽게 땅을 팠다. 그리고 곧 낡은 옷가지와 뼈가 드러났다. 3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김상민의 유골이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유골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사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성호 씨, 일단 서로 돌아가시죠. 성우는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돌아왔다. 조사가 계속되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유골은 김상민의 것이 맞았다. DNA 대조 결과 그의 여동생 김상희와 일치했다. 그리고 두개골 뒤쪽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다. 성우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형사는 성우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박성호 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일단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사건이고 자수한 점을 감안하면 형량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이신 점과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나는
30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는데 김상민은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며칠 후 성우는 김상희를 만났다. 경찰서 면회실에서였다. 김상희는 성우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박성우 씨, 상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김상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저는 오빠의 유고를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요. 당신이 오빠를 죽였다는 거. 하지만 당신도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김상희는 계속 말했다. 오빠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여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이 오빠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결국 당신과의 다툼으로 이어졌고, 죄송합니다. 당신도 30년 동안 괴로웠을 거예요. 영숙 씨도.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성우는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상희는 일어섰다. 오빠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오빠를 편히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김상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세요. 오빠도 원할 겁니다. 일주일 후 김상민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따뜻했다. 김상희와 몇몇 친척들이 모였다. 성우도 참석했다. 성우는 김상민의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김상민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성우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상민 씨,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영정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성우는 느낄 수 있었다. 김상민이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고 성우는 봉안당에서 나왔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수가, 나 잘했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 이준혁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박성우 씨,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렸다. 기소유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자수한 점, 고령인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은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수가, 고마워. 내가 남긴 수첩 덕분에 나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성우는 봉안당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0년 동안의 무게가 벗겨진 것처럼. 3개월 후 성우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내 영숙이 일했던 곳과 비슷한 곳이었다. 성우는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도우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도서관에 들어왔다. 그녀는 성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혹시 박성우 씨 맞으시죠?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상민의 조카입니다. 상희 이모의 딸이에요. 성우는 놀랐다. 아,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삼촌의 진실을 밝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삼촌은 이제 편히 쉬고 계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성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이모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박성호 씨께 오빠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오빠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남긴 수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부디 남은 인생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김상의 올림. 성우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영수가, 우리 잘했지?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성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70세 박성호는 아내의 장례식 날 받은 낡은 수첩을 통해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침묵,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 없이는 진정한 용서도 평화도 없습니다. 성우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그 대가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면 침묵을 지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